비 내리는 저녁이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빗방울에 먼저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한서연이 앉아있는 식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메인 요리인 랍스터 테르미도르는 먹음직스러운 황금빛을 뽐내고 있었고 곁들여진 트러플 파스타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서연의 허기를 자극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크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끝, 텅 빈 남편의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똑똑, 똑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울렸다. 7시, 8시, 그리고 9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음식의 온기는 서서히 식어갔다. 랍스터의 윤기는 사라졌고 파스타는 엉겨붙었다. 서연은 늘 그랬듯 식탁을 차리고 기다렸다. 희망도 기대도 없는 그저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었지만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남편인 권지훈이 그녀를 두고 출장을 가든 밤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든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오든 오지 않든 이 저택의 공기는 늘 차갑고 조용했다. 권지훈은 한서연의 남편이었다.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제국그룹의 총수. 그는 능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며 완벽한 외모를 가졌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한서연에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권 회장의 오랜 지병과 권력을 둘러싼 형제들의 암투 속에서 지우는 빠르게 그룹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서연은 명망 있는 예술가 집안의 딸로 그녀의 조용한 성품과 단정한 배경은 지훈에게 완벽한 총수 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그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이미지를 통해 대외적인 신뢰를 얻었고 서연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였고 그 필요가 충족되자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 서연은 10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미련 없이 식어버린 음식들을 치웠다. 먹지 않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녀의 손길은 이미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무미건조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결혼 3년 차. 서연은 처음에 풋풋했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그저 이 텅 빈 공간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그의 셔츠를 다려주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다녀오세요와 네로 끝나는 짧은 인사가 전부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비싼 보석과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침실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우아한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생기를 잃은 인형 같았다. 그때 창밖에서 작게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고인 화단 한 구석에 작은 얼룩무늬의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고양이는 낯선 기척에 움찔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듯 이내 다시 주저앉았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응급처치 도구를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치료가 끝난 후 서연은 고양이에게 따뜻한 우유와 남은 랍스터 살을 잘게 썰어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 작고 나약한 생명을 돌보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이 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온기를 느꼈다.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서연은 임시로 작은 상자를 구해 담요를 깔아주었다. 고양이는 따뜻한 담요 위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가 들어왔다. 그랜드 피아노는 먼지가 희끗희끗 쌓여 있었다. 결혼 후 지우는 그녀에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음악 재능에 관심이 없었고 그녀 또한 굳이 그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갔다. 건반 덮개를 열자 희미한 나무 향과 함께 오래된 건반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건반 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연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피아노 옆에 놓인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 낡고 해진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간직해온 스케치북이었다. 노트 안에는 아름다운 드레스와 독특한 패턴이 가득했다. 그녀의 재능은 피아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녀는 아직 이 낡은 노트만은 버리지 못했다. 스케치북을 든 서연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열정과 꿈, 그리고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과거의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황급히 스케치북을 서랍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비밀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우는 늦은 밤 차가운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정적만이 가득했다. 그는 늘 보던 풍경에 익숙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 그가 없는 자리에 음식이 치워져 있지 않았다. 지우는 의아했다. 뭐지? 보통은 내가 오기 전에 다 치워놓는데. 그는 식탁 위에서 방금 치워진 듯한 음식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미간은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가 차려놓은 저녁을 매일 밤 외면했지만 그녀가 그 저녁을 치우는 행위조차 그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다. 그 일상의 미세한 균열에 그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때 그는 거실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야옹 소리를 들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작은 상자 안에는 얼룩무늬 고양이가 잠들어 있었다. 상처를 치료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고개를 들자 거실 피아노 위에 덮여있던 먼지 자국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우는 잠시 멈춰서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그는 결혼 후 서연이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없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2층 침실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집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작은 변화들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그 변화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침실로 들어선 지우는 잠든 척하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돌아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차가운 계약서와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곁에 섰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잔처럼 위태로운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이 평온한 듯 보이는 일상이
곧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잠든 고양이를 놔두고 침실로 올라왔다. 그녀는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상념들로 가득했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 그가 무심하게 던지던 말들, 그리고 오늘 밤 피아노와 스케치북 앞에서 느꼈던 낯선 감정들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훈의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이게 어울리겠네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만 끄덕이며 넥타이를 받아들었다. 그때 지훈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서연을 의식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김비서. 아, 그 파티 말입니까? 네, 참석해야죠. 제국그룹 총수부부의 결혼기념일 파티인데 당연히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야죠. 형식적인 의무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그제야 며칠 뒤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지훈은 매년 결혼기념일에 화려한 파티를 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회사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업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애정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비즈니스 계약서를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다.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고 하지 않았다. 지훈이 출근한 후 서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형식적인 의무, 이미지 관리, 그에게는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그저 잘 포장된 상품 같은 것이었구나. 서연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3명이 서 있었다. 지훈의 사촌 동생인 박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었다. 박수진은 겉으로는 서연에게 친절하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조용한 성품과 소박한 취향을 비웃으며 그녀를 명품 옷걸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녀는 서연을 견제하는 권력욕이 가득한 인물로 지훈의 옆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박수진은 지훈이 없는 틈을 타 서연의 약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우고 저택 안을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서연의 자존심을 긁으며 그녀가 이 저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했다. 언니, 이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설마 일부러 숨기신 건 아니죠? 박수진은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찾아볼게. 서연은 아무리 그녀가 자신을 무시해도 겉으로는 늘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박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 저택의 물건들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단다. 내 것만이 아니라 이 집의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이니까.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박수진은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박수진 일행이 돌아간 후 서연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깨진 액자 조각을 발견했다. 그 액자는 그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지훈과 서연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사진은 두 사람의 얼굴 부분이 날카롭게 찢겨 있었고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서연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박수진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짓이었다. 서연은 깨진 액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유리 조각을 무심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에서 그녀는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지난밤에는 차마 누르지 못했던 건반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곡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늘 불러주시던 자장가였다. 그녀의 연주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이내 감정이 실리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에는 지난 3년간 갇혀 살았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건반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다. 음악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나고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정이 굳게 자리 잡았다. 이대로는 안 돼. 이제 끝내야 해. 그녀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이 결혼 생활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지훈이 없는 삶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대로 사는 것이 더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설 때였다.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그를 배웅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놀라 멈춰섰다. 그는 처음 보는 서연의 모습에 당황했다. 결혼기념일 파티. 저 혼자 갈게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혼자 무슨 소리야? 그 파티는 제국그룹 총수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당신 혼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의 이미지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끝내요. 우리,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고 그는 서연의 말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단지 감정에 휩싸여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말 조심해.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말을 무시한 채 올라탔다.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작은 여행 가방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준비한 이별의 징표였다. 서연은 지훈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작은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햇살이 비쳤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서연이 끌고 나온 작은 여행 가방은 그녀의 지난 3년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 안에는 그녀의 최소한의 짐과 함께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화려한 저택이 아닌 그저 차갑고 거대한 감옥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공기 중에 섞인 이른 아침의 맑은 냄새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유가 된 것이다. 서연은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쩐지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녀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택시는 그녀를 도심의 한적한 주택가에 내려주었다. 서연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찾아놓았던 작은 원룸 건물 앞으로 다가섰다. 낡고 소박한 건물이지만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따뜻한 공간은 없어 보였다. 계약을 마치고 작은 방에 들어선 서연은 짐을 풀었다. 거대한 저택의 침실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이 스케치북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침반이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할 수 있는 패션 관련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경력이 단절된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는 곳은 없었다. 거절의 연속이었다. 서연은 점점 지쳐갔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카페의 구인 공고가 들어왔다. 커피와 음악을 사랑하는 분을 찾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곳에서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카페의 주인은 중년의 여성인 윤미라였다. 미라는 서연의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에 호감을 느꼈다. 서연은 경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미라는 그녀의 진솔함에 감동받아 그녀를 고용했다. 서연은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유명한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최현우였다. 현우는 우연히 이 카페를 지나다가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에 이끌려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내어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카페 한쪽에 놓인 낡은 피아노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 피아노 아직 소리가 잘 나나요? 현우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얼마 전에 조율을 마쳤어요. 손님들 중에 가끔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후 전화를 받기 위해 카페 밖으로 나갔다. 현우가 나간 후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건반을 누르고 싶었다. 지난밤 스케치북을 보며 떠올랐던 멜로디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슬프지만 아름다운 자작곡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주에 몰입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다.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통화를 마친 현우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서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연주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연주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느꼈다. 현우는 서연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연주가 끝나자 서연은 깜짝 놀라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빨개졌다. 손님, 언제 오셨어요? 죄송해요. 서연은 말을 더듬었다. 현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였어요. 특히 그 곡, 직접 만드신 건가요? 서연은 현우의 질문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어요? 현우는 빙긋 웃었다. 저는 작곡가입니다. 그 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현우는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그녀는 현우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한편 지훈의 사촌인 박수진은 지훈이 서연에게 이혼을 종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서연이 지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서연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박수진은 지훈의 비서에게 서연의 근황을 캐물었고 서연이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서연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고 지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서연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수진은 서연이 일하는 카페에 찾아가 일부러 커피를 쏟는 등 소란을 피웠다. 어머, 서연 언니 아니세요? 제국그룹 총수 부인이 이런 좁은 곳에서 일을 하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니가 돈 때문에 오빠한테 이혼을 요구했다더니 정말이었나 보네요. 서연은 박수진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박수진의 옷을 닦아주며 말했다. 수진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박수진은 서연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해. 내 오빠 돈이나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일 뿐이야. 그때 현우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서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박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손님, 아무리 그래도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큰 소리로 간섭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군요. 현우의 등장에 박수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현우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기가 눌렸다. 박수진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서연은 현우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서연은 현우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 한편 박수진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지훈에게 전했다. 오빠, 서연 언니가 이상해졌어. 웬 남자랑 붙어 다니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내 생각엔 그 남자가 언니를 꼬드겨서 오빠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 지훈은 박수진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이 감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날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아직도 자신에게 얽매여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훈은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그가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있었다. 최현우와의 만남 이후 서연의 삶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현우는 서연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서연에게 음악과 패션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예술에 도전해 보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용기를 얻어 유명 패션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넥스트 패션 스타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밤샘 작업에 매달렸다. 낡은 스케치북 속 잠들어 있던 디자인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자신의 음악을 입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한편 권지우는 서연이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난 뒤부터 그녀의 삶을 은밀하게 추적했다. 그는 서연이 최현우라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녀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확신했다. 지우는 박수진에게 서연의 모든 행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박수진은 기회다 싶어 서연을 음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서연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넥스트 패션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의 마지막 관문. 결선 진출자는 단 3명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품들을 무대 위에 올릴 생각에 설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내면의 소리라는 주제로 낡은 피아노 건반을 모티브로 한 옷들과 그녀의 자작곡이 어우러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다. 결선 무대가 열리는 장소는 지훈의 회사 소유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그곳은 바로 지훈과 서연이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였다. 지훈은 서연이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무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빛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여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무대 뒤, 서연은 자신의 작품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박수진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언니, 축하해. 언니가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놀라워.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그런데 언니의 작품들이 이 무대에 오르기에는 너무 낡아 보이지 않아? 박수진은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마지막 준비에 집중했다. 결선 무대의 시작이 임박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작품을 무대 위로 옮겼다. 서연의 차례가 되자 현우는 그녀의 작품들을 무대 위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당신의 작품은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서연은 현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드디어 오디션 프로그램의 막이 올랐다. 첫 번째 참가자의 작품이 공개되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평가가 이어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때 서연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공간에서 갑자기 조명이 흔들리더니 큰 소리와 함께 무대 세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작품들이 무너진 세트 아래에 깔려 산산조각이 났다.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때에 묻은 작품들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품을 저렇게 망가뜨리다니. 박수진은 뒤에서 서연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회사에 있는 자신의 친구를 이용해 일부러 무대 세트를 망가뜨리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서연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작품들을 바라보았다. 현우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다시 만들면 돼.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꿈이, 그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관객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처참한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결국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였어. 하지만 지훈의 예상과 달리 서연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속삭였다. 현우 씨, 제 작품은 옷이 아니었어요. 제 작품은 제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무대 감독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제 작품은 파괴되었지만 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심사위원들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다. 지훈은 그녀의 용기에 질투와 함께 낯선 감정을 느꼈다. 현우는 서연의 눈빛을 보고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피아노가 놓인 위치를 가리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서진 작품들을 뒤로하고 무대 중앙에 놓인 피아노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찼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무너진 무대 세트와 부서진 작품들 사이로 한서연은 천천히 피아노로 걸어갔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한 하얀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굳건한 의지와 빛나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술렁거렸다. 심사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객석에서 굳은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녀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설마 저 여자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부서진 작품들을 뒤로 한 채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무대 감독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심사위원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를 줘보죠. 저 여자에게 무언가 있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그랜드 볼룸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맑고 고요한 음색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마치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지우는 그녀의 연주를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 그녀가 연주해 주었던 곡이었다. 그는 서연이 이 곡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서연의 연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멜로디는 점점 더 격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연주에는 지난 3년간 갇혀 살았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누비며 그녀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멜로디는 때로는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쳤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었다. 관객들은 서서히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연의 연주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 그녀가 품었던 희망, 그리고 그녀가 꿈꾸던 미래를. 박수진은 그녀의 연주를 듣고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서연의 재능을 질투했지만 그녀의 연주에 담긴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연주를 들으며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피아노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잠시 멈췄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듯 무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수진은 이때다 싶어 헛기침을 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지훈의 심장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서연은 이내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선율은 희망과 자유를 노래하는 밝고 경쾌한 멜로디였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했다. 서연은 마지막 건반을 누른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그랜드 볼룸 전체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기립하여 서연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에는 경외와 감동, 그리고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수진은 그 모습에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지우는 객석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당신의 연주는 단순히 훌륭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은 음악과 패션을 하나로 융합시켰어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다른 심사위원은 덧붙였다. 당신은 작품을 잃었지만 당신의 진심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결국 서연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넥스트 패션 스타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연주는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특별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세상에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지우는 호텔 복도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내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서연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넥스트 패션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날, 한서연의 이름은 각종 언론 매체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우승자를 넘어 한 여성의 용기와 자립에 대한 영웅담으로 회자되었다. 그녀의 피아노 연주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제국그룹의 총수 부인이 겪었던 고통과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중들은 그녀에게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한편 권지우는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만 했다. 그의 이미지 실추는 곧 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지훈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한없이 미안해졌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이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은 좁고 소박한 방을 둘러보았다. 거대한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서연의 온기와 꿈이 가득 차 있었다. 피아노는 없었지만 작은 책상 위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의 스케치가 쌓여 있었고 낡은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조용히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지훈 씨,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훈은 서연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가 먼저 그녀를 외면하고 사랑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서연은 작은 서랍장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이혼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어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뿐이에요. 지훈은 서류 봉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에 있는 펜을 쥐어주며 말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저는 저의 삶을 살게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서명은 그들의 관계의 끝을 알리는 비극적인 종지부였다. 한편 박수진은 그녀의 음모가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의 그룹에서 쫓겨났고 그녀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녀는 서연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서연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의 재능을 질투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박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이 너를 용서해야 해. 네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그게 진짜 용서를 받는 길이야. 서연의 말에 박수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서연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혼 후
서연은 넥스트 패션스타 특별상을 통해 얻은 상금과 명성을 활용해 작은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 재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 최현우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재단을 위해 자선 음악회를 열어주고 그녀의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어느 날, 서연과 현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 씨, 이제야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여요. 현우가 말했다.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야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지훈 씨와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 준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영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이혼 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설립한 작은 예술재단은 한서연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디자인을 지도하며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화려한 저택과 명품 옷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맑은 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재단이 주최하는 작은 자선 음악회에 참석했다. 무대 위에는 재단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는 서연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아이들의 연주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최현우가 말했다. 서연 씨, 이제야 당신의 음악이 완벽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아름다워졌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야 제 음악이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음악회가 끝난 후 서연은 무대에 올라와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봄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한편 권지훈은 여전히 제국그룹의 총수였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오만하고 차가운 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의 이별 이후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서연을 잃었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후회를 매일같이 곱씹었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매년 한서연 재단의 익명으로 거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나마 그녀의 행복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는 서연의 음악회에 참석해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비로소 그녀를 진정으로 놓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서연은 현우와 함께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현우는 그런 서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현우 씨,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서연은 현우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제국그룹이 한서연 재단에 대한 영구적인 후원 계약서였다. 서연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이제는 너의 삶을 응원하고 싶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지훈의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지훈은 그녀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재단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더 이상 후회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옆에는 현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다. 서연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